네,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사고 원인 짚어보고 또 장맛비 현황과 집중호우 대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주 오송의 궁평 제2차도에 대한 수색 작업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 2시 기준으로 배수율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하차도에 정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 배수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말 그 답답한 심정이죠. 네. 근데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6만 톤이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여기 설치돼 있던 배수 펌프는 이제 작동을 못하는 상태였고요. 단순 계산해도 깨끗한 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계속 작동을 해야만 퍼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더더욱 여기에 그 차 있던 물은 펌핑이 용이하지 않은 진흙탕물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지연될 수밖에 없고 네. 퍼내면서 또 유입수는 더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제 인근에 있던 미호강에서 범람한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이제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이미 진입했던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 지하차도 길이가 5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그 비만 가지고는 그러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거기다가 플러스된 요인이 불과 한 200~300m 정도 떨어져서 좀 비교적 큰 하천, 강이라고 하기는 좀 작고요. 예. 이 하천이 있는데 이것이 범람이 되면서 그 지하차도로다가 순식간에 몰려온 거죠. 그 순식간이라는 것이 불과 수분 정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네. 알려지기로는 오송 지하차도에 빗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시설이 물에 잠겨서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빗물에 잠긴 물을 빼내기 위한 배수 펌프가 차도 안에 있다면 뭐 사실상 물에 잠기는 게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거 아닌가요? 예, 펌프에도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펌프가 그 물에 아예 잠겨야 펌핑이 되는 네. 펌프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잠기지 않아야 되는 펌프가 있는데 물론 이곳에 설치된 게 어떤 펌프인지는 기존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뭐 폭우뿐만 아니라 제방이 무너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설치됐다라고 하는 분당 뭐 3톤을 퍼낼 수 있는 게 한 4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100% 정상 가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펌프만을 의존한다고 하면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100시간이 걸리는 양이에요. 네. 유입수가 없다고 전제를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뭐 펌프가 정상 작동을 안 했다는 게 잘 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여 전에 이미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고 또 사고 발생 2시간 전에는 주민 대피, 통제를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는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지하차도 통제는 없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수사가 곧 아마 착수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단언을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요. 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인 다시 말해서 지자체죠. 시군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홍수 시에 이것을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법상으로다가는 경찰한테도 일부 그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예. 세밀한 어떤 사후 조사가 나와야 이것은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 여부를 앞으로 가려지게 될 텐데
법적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홍수가 내릴 적에 교통 통제는 과연 누가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반면 교사를 하고요. 네. 이게 저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올 여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번 차음에 뭐 소일구 외양강이라도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것들 통제 시스템의 관리 체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정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 궁평 제2지하차도를 이제 관리하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중앙이 50cm를 잠겨야 도로를 통제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된 물이 2, 3분 만에 지하차도를 덮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6만 톤의 물로 가득 찼는데 50cm가 잠겨야 도로가 통제된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요 보십니까? 사실 자체로다가는 큰 문제가 없는 매뉴얼이지만요. 네. 지금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뭐 50cm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 차가 가는 데는 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큰 문제 없이 갈 수는 있는 깊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50cm라고 매뉴얼 돼 있을 텐데 그 제때 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그 지하차도 문제는요. 크게 보면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폭우가 있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제방이 붕괴됐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교통 통제가 즉시에 적기에 되지 못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좀 세부적인 문제겠지만 이 배수 시설이 정상적인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60톤이라고 하는 물이 차 들어왔을 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전자의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이 사고의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정상 작동을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큰 피해는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여럿 숨지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시에도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사고가 도대체 미리 막아지지 않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 그 아파트 주차장 사고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지않아서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런 대책들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게 금방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그 기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수행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민간시설 같은 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빨리 이렇게 개선을 해서 아예 그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의 침수에 대한 완벽한 어떤 요구 조건을 수립할 수 있지만 기존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급 적용해서 뭔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에 이제 전국의 위험 지하차도를 이제 세 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통제를 하도록 했고 또 이제 뭐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집중호우 시에 자동으로 차단되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는 이 자동 차단 시설 같은 여러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기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전국의 그 수많은 지하차도가 아마도 일시에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그 지하차도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하고 침수 요래가 적은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등급이랄까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위험도가 높은 거일수록 빨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사고 원인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비가 내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그 강물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인데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면서 임시로 만들었던 제방이 유실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네. 사고 원인, 큰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뭐 당시에 모래로 둑을 쌓아놨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위험성이 크다. 뭐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네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거와 관련된 영상과 증언과 목격자분들의 얘기를 수없이 이제 이렇게 돌려보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도로나 뭔가를 공사를 하면서 네. 제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훼손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게 붕괴가 되니까 원래는 이게 모래주머니로 막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일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냥 모래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방수포죠. 쉽게 말하면 두꺼운 비누르죠. 이걸로 이제 덮어서 모래 유실을 막고 범람하는 것을 막는 건데 사실 모래주머니와 이 모래로다가 단 이 임시 그 제방은 어떤 강도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 사고처럼 이번 사고처럼 이제 뭐 관련해서 뭐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은 역주행을 하면서 빨리 그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멈춰 계신 분들도 있고 차를 버리고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지하차도에 물이 이제 휩쓸려 들어오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하차도를 지나가는 중에 물이 갑자기 쏟아져 온다.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꼭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 지나가다 보면 물이 내 자동차의 타이어에 어느 정도까지 왔겠구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분의 2 정도 찼다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벌써 늦은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요. 타이어 그 중심, 그러니까 한 2분의 1 정도 찼으면요. 상황을 봐서 빨리 통과하시든지 주의 깊게 하면서 예. 또는 아예 차량을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특히 통과하거나 또는 침수돼서 차에 물이 고일 때는요 반드시 창문을 내리거나 썬루프라는 게 다 있는 차들도 많죠. 이런 거는 반드시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침수가 되는 상태에서 이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차에다가 물을 채우면 차량의 내부와 외부와 압력이 수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고 대피가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차에 물 들어오는 게 두렵고 차량의 파손이 아까워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생명의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네.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워낙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침수라든지 정말 큰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의 장마와 현재 내리는 비의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 계속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예, 오르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런 재난 대비 시설, 홍수나 이런 대비 시설이 과거에 뭐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동안의 그 강수량이 얼마였냐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어떤 그 방 대비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예측되는 게 뭐냐면은 기상 이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그 과거에 뭐 30년, 50년 축적돼 있던 이런 통계치를 완전히 깨버리는, 엎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고 그 돈은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에 그거를 상향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만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극한호우로 인해서 원료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괴산댐의 경우는 뭐 댐이 붕괴할 우려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원료 한때 물이 넘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좀 원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원료라는 게
저수량이 많아서 댐을 타고 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뭐 바로 뭐 댐이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는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려면 결국 댐의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괴산댐 같은 경우도 이게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우리나라 댐의 그 거의 최초이다시피 한 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오래된 댐의 어떤 정비라든지 또는 좀 댐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댐을 무턱대고 크게 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수몰지구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환경 파괴 문제도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전문 단체나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댐을 키울 것인지 더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산사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큰 산사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심각 단계, 그러니까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발령돼 있는데 그렇다면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피하시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우선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에 그렇습니다. 좀 감지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 몇-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뭐 울부짖는 소리나 굉음 같은 게 평상시에는 전혀 없었던 예. 이런 게 있다거나 나무가 바람이 없는데 흔들린다거나 네. 또는 이렇게 뭐 평상시에 없던 토사나 흙탕물이 산이나 뭐 어떤 뭐 옹벽이나 이런 데서 흘러내린다거나 이것이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징후거든요. 이런 징후가 보였다라고 하면 빨리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산사태와 관련해서 충북 청주에서는 이제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지면서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런 징후가 있다면 그 산간도로를 지나가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나가야 한다면 지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안 가는 게 최선이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꼭 가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주시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재난 문자 같은 거를 꼭 경청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전면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주시를 하셔야 돼요. 앞에 저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뭐 주먹만한 자갈이 떨어져 있다든지 평상시엔 있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게 있다거나 흙탕물이 이렇게 뭐 흘러서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m 훨씬 이전에서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반드시 차량을 좀 멈추고 그 주변을 좀 살피고 통과를 하실지 말지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면 회차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집안들이 약해져 있고 또 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비가 지금 그쳤다고 하더라도 산사태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네,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소강 상태에 들어서기도 네. 했지만요.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앞으로도 뭐 300mm, 400mm 이상의 그 폭우가 예보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벌써 며칠째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집안이 이런 게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아주 짧은 기간 내 200mm, 300mm가 또 비가 온다라고 네. 하면 산사태가 불행한 표현이지만 산사태가 일어나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자,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벌써 4번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아직 7월 중순이고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릴 거다라는 예보거든요. 남은 여름철의 강수량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뭐 제가 기상 전문가가 아니라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예. 장마철 지금 중반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예. 또 하나 이 장마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가을이 되면 폭우나 태풍을 동반한 이런 또 시기가 곧 또 도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일부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요새 캠핑하시는 분들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폭우에도 야외 캠핑을 하시는 분이 일부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캠핑장은 아무래도 산이라든지 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좀 대비
그러니까 유의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뭐 캠핑을 자제하시라는 건 아주 원론적인 네. 얘기고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은 경우가 주로 그 산간 지역의 계곡 인근에다가 텐트를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네. 그러냐면 옆에 물이 있어야 쾌적하고 네. 물놀이하기 좋고 조차 아름답잖아요, 경관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캠핑을 치시는데 여름에는 이 폭우가 빈번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없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평지보다 물이 더 불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신다라고 하면 혹시 야간에 주무시다가 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 왔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적된 비로 집안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점 주의하셔서 당분간은 좀 캠핑을 자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궁평 지하차도 사고 원인부터 집중호우 대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